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격적으로 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방금 전 뉴스를 보니까 한 16,000명 이상이 오늘 접종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백신 회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안정성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국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이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다시 우리가 이 팬데믹을 극복하고 예전의 일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빨리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분수령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예의주시하고 이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사망한 사망자의 숫자가 5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조기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 부부가 이러한 촛불 5,000개를 밝히고 이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엄숙하게 하루를 보냈는데요. 사실 여러분 50만 그러면 이제 통계가 돼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은 통계가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들의 가족과 정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별한 그 얘기들은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실 팬데미사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사실 범죄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사실 이 팬데믹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했고, 사실상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엇인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허황된 슬로건적인 선언만 난무했던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벌써 1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도.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무거운 이 시기에 더 우울하고 어쩌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꺼내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죽음에 대한 얘기는 서로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사실상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믿으셔도 상관없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각주 정도로 취급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논의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논의 지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정도에서 좀 멈추려고 하는 것이죠. 죽음과 함께 어떻게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여러분께 시를 한 편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그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견딜 수 없네. 갈수록 1월이여 내 마음 더 여리어져 가는 8월을 견딜 수 없네. 9월도 10월도 견딜 수 없네. 흘러가는 것들을 견딜 수 없네. 사람의 일들, 변화와 아픔들을 견딜 수 없네. 있다가 없는 것, 보이다 안 보이는 것 견딜 수 없네. 시간을 견딜 수 없네. 시간의 모든 흔적들, 그림자들 견딜 수 없네. 모든 흔적은 상흔이니 흐르고 변하는 것들이요 아프고 아픈 것들이요. 정현종 시인의 견딜 수 없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 이 견딜 수 없네가 이 시에서 8번이 나옵니다. 제가 정말 몸소리치게 이 시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죽음을 결국 언젠가 홀로 나도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갑자기 밀려드는 때가 있었고 그때 우연히 이 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있다가 없는 것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주변에 아마도 여러분들 저희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지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두 단계 거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도 최근에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이고 그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듣고 이게 굉장히 먼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갖게 됐었는데 정말 항상 우리 주변에 서성이고 있는 지금 이 어떤 코로나와 관련된 이 죽음들이 저에게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인데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을 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멋있는 내용을 좀 잡아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햄릿의 위대한 독백이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이라고 하는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세익스피어는 햄릿을 이 복수비극인데 햄릿을 쓰지 않고 죽었다 하더라도 이미 영문학사에 길이 남을 그런 극작가고 시인이었습니다. 이미. 하지만 정말 그 세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중에서도 저는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햄릿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이런 독백을 하면서 햄릿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죽는다는 건 잔다는 건데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이 어떤 꿈이겠느냐. 그 불확실성.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햄릿은 굉장히 몸서리 쳐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선왕의 홀령이라고 하는 그 홀령을 만납니다. 물론 악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들이 나중에 들어가지만 어찌됐든 죽었지만 죽지 않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홀령을 통해서 그런 그 죽음 이후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을 수조차 없는 거죠. 왜냐하면
햄릿은 너무나도 이 뒤틀린 세월 속에서 자신이 부왕의 원수를 갖고 복수를 완수하고 국가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운명처럼 받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완전 고민이나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 제상인 폴로니오스를 이 클로디우스로 자신의 이제 숙부로 잘못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을 오인해서 죽이는, 그게 이제 햄릿의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런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복수자에서 복수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또 묘파기꾼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 인생 무상을 이제 알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초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사람은. 또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마음의 준비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어떤 신의 섭리, 그냥 순리를 따르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죽음에 대한 굉장히 초연적인 태도를 마지막에는 보이죠. 그 햄릿이 어떤 그 인간의 기본 조건이기도 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런 태도 변화를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삶과 죽음의 이러한 어떤 아주 처절한 고민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여러분 알베르 까뮈의 이제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 페스트 이 작품이요 워낙 많이들 읽혀가지고 아주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러죠. 이 까뮈의 페스트를 보면은 결국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앙에 대처하는 이제 세 가지 태도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랑베르라고 하는 이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그 여기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랑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어차피 그래서 도피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요. 그리고 이제 파눌루라고 하는 신부가 나옵니다. 굉장히 초월적 태도 내지는 체념적 태도죠. 뭐냐면 신의 이것은 징벌이다. 결국은 이러한 패스트로 병으로 인해서 신이 징벌을 내린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그냥 체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리유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보건대도 조직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뭐 정말 그 아주 굉장히 단기간에 전 세계가 협력해서 결국은 이제 뭐 여러 종의 백신이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어떤 투쟁적 태도, 반항적 태도, 일종의 이제 치료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재앙에 대처하는 그 태도들이 이렇게 나뉩니다. 이 오랑이라고 하는 시에서 갑자기 쥐들이 죽게 되면서 이게 결국 이제 패스트 어떤 균이 퍼지고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부조리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수위가 죽어나가고 뭐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마치 많은 사람들이 수인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폐쇄가 돼버린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경험들 전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어떤 지금 집콕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뭐 집에서 어디를 이제 마음 놓고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이 멘탈 헬스의 문제거든요. 인간이 일정하게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이제 그 접촉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어떤 내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죽거나 아니면은 심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해야 한다면 그건 씻을 수 없는
정말 상처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도 많이 비춰보면 지금 미국은 어떤 마스크 전쟁이에요. 예. 정말 그 애국자라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뭐 애국이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마스크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IQ의 문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마스크를 착용하느냐 착용하지 않느냐라고 거의 반반이 나뉘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훨씬 우리는 어떤 민주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패스트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이제 그 까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늘 그 스스로를 살피려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패스트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패스트규는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 결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도. 예.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 이제 뭐 주는 어떤 교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어떤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경계를 결코 늦춰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마음 또한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일종의 무슨 테스트겠죠? 예, 어떤 인내심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성실성의 테스트가 될 수 있고 어떤 타자를 배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제가 어떤 삶과 죽음, 그리고 이러한 어떤 패스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이것에 좀 우리가 이제 죽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실 인간에게는 근본 불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리학적인 얘기인데, 근데 그 근본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조에렌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원죄에 대해서 교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심리학서적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심리학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Death Anxiety라고 하는데, 이 불안의 밑바닥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죽음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불안. 이것을 이 키에르케고르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분석하면서 불안에 대한, 도대체 불안이 뭐냐? 그래서 불안 개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하느님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창세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아담이 이 말을 이해했겠냐는 거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별이 그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전혀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의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져다 주냐 그러면은
불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왜 불안을 가져다 주냐 그러면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을 하는데 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자유의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무언가 할 수는 있어요. 예.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심판의 말이 나옵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지 못하죠. 죽음은 언제 들어옵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추방이 됩니다만 죽음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금지 명령이라든가 심판의 말 둘 다 아담에게는 아주 심각한 어떤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불안의 정체는 뭐냐면 결국 가능성의 가능성, 자유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아담의 지금 이 최초의 상황을 결국은 우리가 불안으로 규정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장 17절에 마지막에 나오듯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죽음 불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어떤 죽음 불안, 즉 인간 행동에 아주 근본적인 원동력, 동기, 원인, 그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다라고 하는 말을 그것을 밝혀낸 학자가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플리처상도 받았던 사람인데 아주 유명하고 지금도 미국에 캐나다인가요? 미국인가요? 지금 그 어네스트 베커 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death anxiety입니다. 죽음 불안이라는 거죠. 아주 줄기차게 꾸준하게 이것에 대한 연구가 있고 이것은 여러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사회심리학적인 그 죽음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인 연구로 아주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투신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 죽음에 대한 그 논의와 관련해서 좀 그 중심적인 책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요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스티븐 케이브의 이제 불멸에 관하여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4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이걸 갖다가 불멸서사라고 하는데요. 이 불멸서사에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 논의는 이 스티븐 케이브의 이 책을 한번 일독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당히 그 어떤 그 학문적 합의에 도달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고요. 동시에 이 셀리 케이건의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셀리 케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자이기 때문에 물론 스티븐 케이브도 마찬가지로 철학을 전공했지만 조금 이제 논의의 지평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어떤 그 죽음 패러독스에 대한 입장들은 조금 이제 그 스티븐 케이브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셀리 케이건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도 있거든요. 서로 이제 그런 게 재밌죠. 뭐 이렇게 공부라는 게 다 동의합니다 이런 거보다는 역시 좀 더 철학적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두 분이 결국 이 죽음과 관련해서 도달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이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이 1부에서는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고 2부에 가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뭐냐면 여러분 여기 불멸서사를 스티븐 케이브의 책에 나옵니다. 이 4가지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육체적 생존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냥 서사라고 해도 제가 서사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야기라고 여기에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사는 거죠.
Staying Alive라고 해서 육체적 생존 이야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 부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에서 얘기한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영혼 이야기인데 이 영혼의 불멸성. 이건 뭐 그 플라톤의 파이돈에 보면은 완전히 이제 그 영혼 불멸성에 대한 그 독배를 마시는 날인데 온종일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산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레거시라고 하는데, 이건 뭐 플라톤의 향연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의 어떤, 그러니까 서양 최초의 그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양대 서사시 있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중에서 특히 이제 일리아스에 보면은 아킬레우스와 관련된 아킬레우스의 분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유산 이야기도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남기냐? 몸에 있어서 그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러니까 자식을 남기는 경우가 있겠고요. 후손이죠. 후손을 남기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그리스 사회, 이 일리아스에서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있지만,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뭐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이죠. 지금 뭐 과거의 어떤 명예가 지금 인기. 근데 이게 참 뭐 모든 인기가 다 순기능적인 것은 아니죠, 여러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하튼 간에 그 옛날 그 그리스 사회의 명예라고 하는 게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인기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해보자면, 육체적 생존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영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이걸 우리가 실제 불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불멸성. 어찌됐든 간에 안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안 죽든 아니면 뭐 다시 육체가 부활을 하든 영혼이 죽지 않든, 그래서 이제 실제 불멸성이라고 하고, 이 유산 이야기, 제가 얘기했던 자식을, 후손을 남긴다든가 명예를 남긴다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 불멸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고, 줄여서 그냥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대신에 실제 불멸성 속에 육체적 생존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영혼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결국에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보면서 죽음에 대한 논의들을 좀 얘기해 볼 텐데요. 과연 여러분 생각에 정말 과연 영생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영혼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영생은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뭐 또 우리 이 죽음은 필멸적인 건데, 그러니까 불멸하는 죽음은 필멸하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어떤 삶에 대한 사랑과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기심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서, 즉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관건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입니다.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제가 찾고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럼 잠시 후에 2부에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